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구독자 300명 돌파 기념으로 굉장히 위험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딴 게 아니라 그 뭡니까? 나쁘지 않게 구독자 증가 속도가 나와가지고 조금 놀란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원래 그 한 달에 한 10명만 오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격이 안 좋은 분들 300명이나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뭐 차트 해석이라던가 자극적인 뭐 그런 것들 많이 요즘 좋아하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공부시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 채권 공부할 때 왜 개인이 채권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든 투자서에서 채권 설명을 먼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위에서 큰 손들이 이제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 이걸 알아야 그 밑에 파생되는 가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첫 번째가 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뉴욕 증시를 모르고 국내 주식에서 수익을 낸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굳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안전하게 그 뭔가 할 거면은 결국 코스피 대형 지수 종목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 코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제 영상을 보셨겠죠. 코스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과거로부터 재미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선가 구석에 숨어 있는 것 중에 나만 알고 나만 많이 수익을 낼 거야라는 그런 심리가 개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거 하기 싫고 나는 뭔가 특별하고 싶고 근데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산다라고 해도 남들 다 알고 좋은 걸 사야지 수익이 좋죠. 서울 강남 아파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 서울 변두리의 구석에 있는 집을 사면 폭등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자산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큰 돈이 담길 수 있는 자산은 유동성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제법 좋고 그 저장고의 크기가 큰 덩어리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외국인 자본이 막 들어오려면은 그 유동성을 담을 안전한 항아리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전자닉스란 말이죠. 과거에는 삼성전자만 사는 거고 외국인들은 한국을 매수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는 거였죠. 최근에 뭐 하이닉스도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상폐 규정도 강화하고 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상폐시키겠다. 동전주 상폐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상장 종목의 오너들, 오너 일가만 해먹지 마라. 이런 거죠. 오너들 입장에서는 상속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막히게 되죠. 돈이 안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자본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가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자본시장 자체를 회전이 잘 되게 바꾸어줘야 외국 자본도 유치할 수 있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도 좋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거래소의 이익을 보셔야 돼요. 우리 투자자의 이익과 상장기업 오너의 이익이 아니라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 거래소 입장에서 주식을 이렇게 진열대에 올려뒀을 때 이 물건들이 잘 팔리고 회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특정 소형 종목들이 회전이 안 되고 그냥 진열대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뭡니까 자본시장 선진화를 명분으로 해서 거래소와 거래소에 연관된 증권사들의 이익 이런 구조 때문에 지금 제도 개편이 시행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뭔가 체계적인 어떤 정책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임기 5년짜리 정부에서 뭘 얼마나 장기 비전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정석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임기 기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죠. 이것부터 먼저 해라. 가격부터 올려라.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게 DHX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이 종목은 제가 아직까지 읽어보면서도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되나 싶은 그런 종목이거든요. 일단 회사 자체를 보시면 그 업종 분류는 뭐 IT 하드웨어로 분류가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IT 하드웨어인데 이 종목은 여기 읽다 보면 뭐 주요 뭐 사업 내용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상장을 97년에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자전거 사업 및 유통업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사업 실적을 보면 연간 150억 이상의 적자를 연속적으로 내고 있죠. 아직 살아있는 게 신기하죠. 근데 상장 폐지 규정이 뭡니까? 적자 본다고 상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의 뭡니까? 유동성 플랫폼으로 쓰일 수 있느냐? 거래가 되냐? 이런 거죠.
이 종목을 상장시켜서 한국 거래소에 도움이 되냐? 그러면 살려두는 거고 적자 본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는 89억이고 24년 말 기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부채가 189억에 자본이 421억이니까 재무구조 자체만 보면 적자 빼고는 괜찮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살려둔다는 거예요. 적자를 보더라도. 근데 종목이 흑자를 아무리 봐도 주가가 싸고 소용 주고 동전 주면 상폐시켜버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재무제표로 가보시면 이렇게 재무제표로 가보시면 이 회사는 지금 현금이 10억밖에 없습니다. 10억. 그러면 뭔가 적자 기업인데 현금이 10억밖에 없다? 그럼 한 분기 더 가면 흑자 도산이죠. 그렇죠? 적자죠. 흑자 도산이 아니라 적자 도산이죠. 현금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회사의 자산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웃긴 게 여기 투자 자산이 230억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이 69억 있고. 그러니까 그 자산의 구조가 시가총액이 81억짜리인 회사가 자산 300억 가량을 투자 자산으로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본업을 하는 회사는 아니고 시비나 발행하면서 자본 조달을 해서 투자하는 회사인 겁니다. 투자회사. 근데 여기에 이제 최대 주주는 최근에 변경됐는 게 포퓨처 개발이라고 최대 주주가 변경됐거든요. 여기 공식 사이트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대표이사 변경 이래서 26년 1월 9일에 뭐가 나오는데 일단 뭐 대표이사 변경됐고 그 다음에 요 공시에 가보시면 1월 30일에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에 가보시면 갑자기 포퓨처 개발 유한회사가 들어와서 지분율을 엄청 올립니다. 한 200만 주 정도 추가를 해가지고 최대 주주에 올라서거든요. 취득 단가는 1,000원인데 200만 주니까 1,000원이면 대충 20억. 이 회사가 시가총액 81억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장하려면 상장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 상장 수수료가 대략 한 50억 정도 됐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저 포퓨처 개발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50억에 상장하는 20억 주고 그냥 80억짜리 인수하는 게 싸잖아요. 바로 상장 우회 상장 효과도 나오고. 근데 지금 최대 주주에 올라 있는 포퓨처 개발은 제가 봤을 때는 그 3쿠션의 쿠션 역할을 하는 회사고 이 회사의 뭐 쉘과 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쉘과 펄은 DHX 컴퍼니고 펄은 이 BF랩스입니다. 이 보시면 작년에 여기 보면 그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데요. 32회차, 33회차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기재 정정된 보고서가 올라오죠. 여기에 유형 자산 양수 결정이라는 공시가 있는데 이 DHX 컴퍼니가 부동산을 사요. 근데 읽어보면 이게 계약이 5월 23일에 된 거거든요. 작년에. 근데 재밌는 게 145억짜리 빌딩입니다. 145억짜리 빌딩인데 이거를 145억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계약금 5억 원이랑 잔금 40억은 현금으로 내고 중도금 100억 2천만 원을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돈을 내고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돈 대신 뭐죠? 자기 회사 전환사채를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BF랩스라는 회사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매각을 합니다. 145억에. 그 부동산이 145억의 가치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별걸 다 찾아봤는데 저 건물 위치는 안양입니다. 안양시 석수동. 여기 서울에서 좀 가까운 거리긴 하고요. 이 상가거든요. 상가.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이 있는 걸로 봐서는 태양광 수입이 일부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월세 등등을 받을 텐데 그 공시를 보면 한 38개 호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호실들의 실제 가치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여기 들어가서 저걸 막 또 찾아봤습니다. 저 주소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예술공원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요 작은 원룸 같은데 요거 한 칸이 1억 3,500에 팔렸더라고요. 24년 기준으로 해서 26년 건 없고 25년 거래 데이터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하나 있네요. 25년에는 9,500만 원. 가격이 24년보다 더 떨어졌죠. 그 유사한 평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저 CB 투자자 BF랩스는 왜 들어왔냐면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부동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고 싶은 거죠. BF랩스는. 근데 팔 방법이 없네. 요즘 저런 상가들 인기 없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거. 심지어 새 정부에서 그 양도세 과세할 때 오피스텔도 이번에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되니 저 부동산을 처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회사를 만나게 된 거죠. DHX 컴퍼니라고. 제 생각에는 현금 45억이 저 건물의 그 실제 시세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싸거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방 한 칸에 1억짜리인데 38개면 38억 아닙니까? 그럼 저 작은 방이 그나마 잘 팔린다라고 보면 누군가 살아야 되니까 공실이나 큰 방들은 팔리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위치도 아까 산속에 있는 거 보셨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기 현금 45억 자체가 저는 저 건물의 실제 가치가 아닐까? 제가 너무 후려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양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댓글로 그 건물은 충분히 145억은 갑니다. 이런 거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받을 만한 현금을 받고 나머지는 옵션인 거죠. 플러스. 왜냐하면 이 DHX 컴퍼니도 좋은 회사가 아니니까. 좋은 회사가 아니니까 DHX 컴퍼니 입장에서 좋은 건 뭡니까? 월세 수입이 나는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이 회사 매년 100억대 적자를 보는데 어쨌든 본업을 해서는 돈을 못 버는 회사니까 투자 자산 많아잖아요. 거기서 월세라도 나와주면 현금 흐름, 지금 이 회사는 현금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 현금 10억밖에 없는데 매월 월세가 뭐 얼마라도 나와주면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고정비를 충당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흘러가다 보니 작년 25년 7월, 8월쯤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맺었는데 한 1,100원, 1,200원 하다가 왜냐하면 이 전환 가격이 당시에 899원까지 조정을 리픽싱을 당했거든요. 그럼 저 때는 1,000원에 발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때는 뭐 주가 부양을 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1,000원에 덥석 전환사채를 받았겠죠. 1,000원으로 산정을 해서. 근데 리픽싱을 하고 해도 한계까지 왔어요. 899원. 근데 주가가 430원이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환사채 투자자는 망한 건가요? 네. 절반은 망하고 절반은 성공한 거죠. 현금으로 일단은 애물단지인 빌딩을 회수했으니까 45억은 회수했고 일단 현금은 시장에서 부동산을 통째로 팔려면 팔기 어려웠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 BF랩스가 현금 대신 100억의 전환사채를 받은 거잖아요. 그건 이제 옵션인 거잖아요. 그건 이 회사가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주가 부양해서 회수를 한다면 나는 성공한 거죠.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볼 텐데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를 사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망할 수도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막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위험한 걸 하나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초초 상급자 코스. 아시겠죠? 이런 거는 한 50만 원, 100만 원만 사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살아남으려면 1,000원까지는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전환사채로 100억을 받았으니 저기 전환 가격 있죠. 전환 가격에서 전환해서만 팔아도 건물을 파는 사람은 본전이라고요. 손실 없다고. 자기가 정한 최소한의 어떤 매각 대금을 받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과거에 어떤 일까지 했냐면 24년도에 10대 1 무상 감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회차, 33회차 전환사채까지 찍은 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라는 걸 찍을 때마다 주식 전환할 때마다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회사 가치가 희석이 되잖아요. 주가가. 그럼 희석돼서 뭐 이게 옛날에 얼마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게요. 보세요. 80만 원.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한 사람이면 말이 됩니까 이게? 과연 이 유상증자로 이제 내일 모레 들어올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프리디컴이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3자 배정 50억을 이제 태우는데 이틀 뒤에 납입이 돼요. 납입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유상증자를 하는 가격은 주당 656원입니다. 656원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뭔가 큰 판이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엑시트 판을 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쉘앤펄에서 펄이라고 불리는 게 만약에 펄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BF랩스라면 이 DHX 컴퍼니라는 쉘을 두고 저 펄이 들어와서 나가고 또 다른 쉘을 찾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채놀이를 계속한다 이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종목은 굉장히 이런 걸 그 분석하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부동산도 껴있고 해서. 근데 결국은 돈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목적으로 현금을 회수해야 되고 누군가는 어떤 목적으로 투자 수익을 보려고 하고. 자,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심지어 최근에 얘가 관리 종목 지정이 됐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시가총액 150억 미달이에요. 그럼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려면 상패가 아니라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려면 이 회사는 당장 150억까지 올려야 돼요. 당장은 아니라 며칠 기간이 있어요. 90일인가 있거든요. 그 뭐 어떤 기간 90일 중에 며칠 연속으로 150억 미만이면 이건 상패예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흘러가면 얘는 두세 달 안에 상패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따라오려고 해도 뭐 이렇게 복잡하냐 코스닥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항상 뭐가 되죠? 코스닥 하지 마시라고요. 어렵다고. 개미가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150 인덱스 같은 거 그런 걸 하시거나 아니면 코스피를 하시거나 미국 주식 하시는 게 맞지. 이게 잘못 들어갔다가 이런데 이제 물리면 큰일 난단 말이죠. 다행히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어지간하면 무서워서 못 들어오실 텐데 이게 관리 종목 지정되기 전에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 종목이 아니라 그래서 위험한 거 한 번씩 이렇게 섞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